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뜨거운 토론의 시간 정치가 경제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그리고 김상일 시사평론가님 두 분 평론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수님들 모시고 또 뜨거운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분한 말씀이시죠. 한 분의 고수와 한 분의 하수. 제가 하수고 두 분의 고수 과분한 한 명의 말씀. 하수. 네. 10대 공약이 발표됐잖아요. 대선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정책 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많이들 잊혀져 있는데 그래도 그걸 끌어와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 이게 이 코너의 취지입니다. 네. 두 분께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10대 공약 각 후보가 내놨는데 눈에 띄는 것들 한 가지씩 좀 말씀 주십시오. 일단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굉장히 좀 체계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시대에 그 국가의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1.8%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경제가. 그렇기 때문에 초격차 사회의 어떤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AI에 좀 집중 투자, 그다음에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만들기 위한 노력, 이게 이제 성장이죠. 이 잠재 성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러면서도 이미 성장한 분야에서는 그리고 이미 다 성장을 해가지고 많은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에서는 분배를 강조하겠다. 네네네. 그래서 신생 분야는 성장을 강조하고 성장한 분야에서는 분배를 강조하겠다. 그래서 성장과 분배의 양날개로 날아가겠다. 그것도 어쨌든 포용과 통합을 기반으로 해서 가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만 할 수 있다면 이 방향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니 역시 고수십니다. 이 10대 공약을 보고 그걸 그렇게 엮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이제 농담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인다. 왜 그러느냐? 저는 이제 여야 또는 아까 보수 진보 또는 양대 정당의 공약 차이가 없어진 지 꽤 오래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턴가 사실 이 논쟁이 되고 공방이 되는 이 선거 공약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 박근혜 후보 시절이 딱 끝났다. 경제 민주화하고 그다음에 진보의 의제들 예를 들어서 그다음 여러 가지의 그 복지 문제들 기본연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딱 받아들임으로써 그 이후에 공방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경제 정책으로서의 공방이 없어졌어요. 뭐 진보적 의제가 사실 사라지고 있다. 진보적 아젠다가 사라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정의당이나 민노당이 지금 뭐 총선이라든지 대선이라든지 유의미한 어떤 득표를 못 얻는 게 진보 아젠다가 상실한 때문이고 오늘도 저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차이가 무엇일까? 아무리 들여다봐도 큰 차이는 없어요. 물론 이재명 후보가 그 안에 뭐 민주주의 강국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저는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크게 이렇게 서로 상쇄해 버리면 뭐 어떤 강론이 필요하지 큰 어떤 공약에 있어서는 차이가 안 보이는데 이준석 후보가 도리어 논쟁적 어떤 뭐 이슈들이 있다. 물론 굉장히 좀 설익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국민연금 문제라든지 이런 또는 규제개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했다라는 거예요. 규제개혁은 김문수 후보가 사실 더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어떤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논쟁을 해서 자신의 어떤 전쟁터로 끌어와서 싸울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아젠다가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후보의 좀 아쉬운 건 뭐냐면 3년 전과 2017년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잖아요. 2017년은 경선에서 그쳤고 2022년에는 실제로 후보였고 그다음에 지금 왔는데 물론 그 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흐름은 보여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의 고민이 그야말로 그 뭐 이재명 후보가 수권 정당으로서 뭐 중도 보수까지 아우른다고 한다면 진짜 하나로 딱 던져줄 수 있는 어떤 그 메시지가 이제 없어 보인다. 굉장히 너무 포괄적이다.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쉬워요. 왜냐하면 진짜 오랜 기간 고민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보다는 훨씬
고민할 시간도 있었고 또 대표도 됐고 대표로서 어떤 굉장히 많은 어떤 포괄적인 이 당의 인적 자원이라든지 이것들을 다 동원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동원한 거에 비해선 정말 귀에 딱 들어오는 메시지가 있었느냐 공약에서 그건 아쉽다는 거죠. 저하고 생각이 너무 많이 다르셔가지고 말씀 주시죠. 저는 이제 경제 분야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오래 했기 때문에 지금의 그 경제는요 낡았어요. 우리가 이제 쓸 만큼 썼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산업 경쟁력이 소진될 만큼 소진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구조 개혁입니다. 구조 개혁. 근데 이 구조 개혁으로 접근하는 방향이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뿐이 없어요. 김문수 후보 얘기는요. 과거 보수의 정책을 흘러간 레코드판 틀듯이 계속 다시 트는 정도뿐이 안 돼요. 규제 개혁 감세 그거 안 해봤습니까 우리가? 예? 그걸로 지금 경제를 어떻게 바꾸죠? 방향성이 이제 그런 식이에요. 방향성 자체가.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이 아셔야 되는 게 감세는 지출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감세도 조세 지출이라 그래가지고요. 재정 지출과는 다를지 모르지만 재정 지출보다 나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면 그게 조세 지출이 되는 겁니다. 정부가 돈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수입을 줄이니까. 그렇죠. 아. 왜냐하면 감세를 해준다는 거는 그만큼 혜택으로 주는 거예요. 재정을 깎아가지고. 그러면은 받아가지고 주는 거와 아예 받을 걸 깎아주는 거와 이건 재정적인 요소가 똑같은 겁니다. 지출이라는 재정적인 요소가. 네, 네. 근데 안 좋은 게 뭐냐면 귀착 효과예요. 그 귀착 효과가 감세는 가진 자들에게 귀착이 훨씬 많이 됩니다. 근데 재정 지출은 국가가 정할 수가 있어요. 그걸 분배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분배해 넣을 수 있고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조금 많이 넣겠다고 하는 AI라든가 초격차 사회를 위한 신산업 동력을 만들기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국가 주도의 인프라 구축 이런 거에 좀 더 많이 투자를 한다거나 하는 구조개혁적인 이런 집중을 해서 넣는다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재정 지출입니다. 근데 재정 지출은 국가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할 수 있고 이렇지만 감세를 해줘 버리면은 그거는 정부의 아이디어의 그 범주를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하는 얘기는 그럼 감세 주체적이지가 공약이 있나요? 않다. 그 안에 감세 공약이 있나요? 그렇죠. 감세 공약도 어디요? 있습니다. 어디요? 아 10대 공약 10대 공약 아, 저 안에. 지금 찾고 있어요. 아니 김상일 저 평론가를 내가 워낙 좋아해서 네. 아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제가 반론을 하려고 눈 씻고 찾아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네네. 아 예를 들자면 찾아보겠습니다. 예. 아니 포괄적으로 보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없더라도 김문수 후보는 이런 입장일 거예요. 법인세라든지 이런 걸 낮출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낮추는데 그 이외에 감세의 영역이 있을까요? 보수 입장에서도 감세를 그렇게 쉽게는 못해요. 그런데 법인세 인하는 저는 찬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I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경쟁력 이재명 후보도 그걸 주장하잖아요. AI 강국 그래서 AI 엔비디아를 만들겠다 한국형. 근데 한국형 엔비디아가 안 되는 이유가 일단 경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삼성그룹은 25% 이상의 지금 법인세를 내야 돼요. 근데 미국의 엔비디아는 얼마를 내는지 아세요? 16%예요. 특별히 더 많은 어떤 혜택을 줍니다. 그럼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특정 분야든 아니면 특정 산업이든 간에 경쟁력을 위해서 감면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리쇼어링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리쇼어링을 뭐 갖고 하죠? 이준석 후보한테도 묻고 싶어. 리쇼어링 한데 중국과 베트남 공장으로 간 대한민국 산업들을 전부 다 리쇼어링 하겠다는 게 이번 공약이잖아요. 어떤 걸로 하겠다는 건지 그냥 산업단지 만들면 올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미국 트럼프처럼 관세 때려 대갖고 미국 내에서의 어떤 생산 기지 해서 거기를 통해서만 하겠다는 건지 없잖아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리쇼어링의 첫 번째는 법인세예요. 아마 지금 찾아보니까 제가 아까 갑자기 예, 질문 드리고 저도 이제 있는데 찾았는데. 네, 발표했네요. 예,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일단 기본적으로 물가연동제
그 얘기를 해서 감세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기본 공제도 이제 늘려가지고 감세를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법인세도 이제 인하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도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그럼 네. 디테일하게 못 봤나 봐요. 근데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한편으로는 이번에 공약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상속세 완화나 이런 건 또 계속 얘기는 부동산이라든지 하고 있죠. 부동산 상속세 관련해서 완화는 좀 더 증세하지 적극적으로 않겠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야말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엄청난 차이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아니죠. 큰 차이가 안 난다니까요. 아니 더군다나 네, 정책이라는 게 차이가- 방향성이라는 게 굉장히 방향성, 상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차별성과 현실성인데, 그 차별성과 현실성은 뭐 방향성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다른 후보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방향성이라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구조개혁이라는 부분과 분배라는 부분을 동시에 이야기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잘 구조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김평론가 그런데- 해석하시기에 이재명 후보는 재정을 좀 더 지출을 하면서 뭔가 구조개혁을 해야겠다 이런 쪽이라고 해석하시는 것 재정 같고. 지출이야 언제나 이제 민주당이 재정 지출을 늘 그 하나의 근간으로 지금 말씀을 해오셨고, 역대 어떤 민주당 후보도 재정 지출에 대해서 반대한 그 후보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의 구조 개혁과 분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방안이 AI 100조 투자잖아요. 네, 네. AI 민간 100조 투자죠. 투자가 아니 민관 투자죠. 민간 투자. 민관은 김문수 후보가 한 얘기고요. 그럼 죄송합니다. 네. 민간 투자,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거겠죠. 네. 100조를. 그런데 그러니까 기본 인프라를 국가가 깔아주고 그 국가가 리스크 테이크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민간이 들어올 수 있게 해가지고 100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끌겠다는 뜻이죠. 근데 그게 구조 개혁과 예를 들어서 AI 분야에 대한 어떤 네. 투자는 물론 김문수 후보가 네. 그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경선 후보들 중에 사실 제일 AI가 모호하긴 해요. 예를 들어 투자를 얼마나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구체적이지 않고, 한동훈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는 구체적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뭐 50조를 한다거나 액수의 어떤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구체화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인정. AI와 관련해서 상당히 한동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서 뭐 차이는 약간 차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그것이 제2군요. 제1인가? 제1 뭐 자랑거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그게 가장 불구하고 중요하다니까요, 경제에. AI에 100조 투자하는 게 전체 구조를 개혁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AI와 지금 관련된 투자는 세 후보 전부 다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네네. 드리는 게, 네. 자 보세요. 자, 이 수소 경제를 우리가 하겠다고 했고 전기차 이런 거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면은 민간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인프라는 누가 깔아줘야 되냐면 국가가 깔아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전기차 충전소가 없으면은 제품을 만들어봐야 소용이 없는데, 기업은 전기차를 만들면서 충전소까지 같이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리스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품을 만드는데도 집중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품이 안정적으로 그 시장에서 쓰여지면서 성능을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그냥 제품 자체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리스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 AI 분야도요, 이게 그와 관련된 어떤 상품화, 그 다음에 그 수익 모델 그 창출, 이런 걸 기업이 하려면 기본적인 인프라를 국가가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100조의 인프라를 깔아준다고 그렇죠. 했다는 그리고 얘기죠. 김문수 후보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AI 공약이 없다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급조를 하다 보니까, 아니야, 우리도 100조를 만들 건데 국가가 이게 그 펀드가 그렇습니다. 한 그 자기 자본이 한 5% 정도 있으면은 이걸 100%까지 저기를 모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국가가 5%를 넣으면은 그걸 100%로 만드는 건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5조를 넣으면은 예를 들어서 5조에 그 20배를 모으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 식의 지금 구상을 김문수 후보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그러니까 민관을 다른 같이 하겠다는 접근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접근법이라는 접근이 전혀 다른 겁니다. 이재명 이거는. 후보는 네. 국가가 나서서 쫙 깔아주겠다 근데 이런 거고.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국가가 개입하는 게 훨씬 커집니다. 민관이 같이 하면요. 같이 하면. 왜냐하면 돈은요 거기에 식별표가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100조 중에 5조가 우리 건지 쟤네 건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국가의 개입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관이 같이 하는 펀드가 민간 매니지먼트와 민간 방식의 그 인센티브를 가져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나라가 펀드 오브 펀드라 그래서 국제 펀드를 만들고 싶어도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예. 그래서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다르다. 드려요. 그래서 다시 이제 들여다보면 공부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네. 덕분에. 그런데 들여다보면 이재명 후보의 AI 공약이 굉장히 정부의 간섭이 많다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잘못 그러면.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0억을 뭐 깐다. 100조입니다. 인정. 100조죠. 죄송합니다. 100조를 깐다. 100조를 까는 게 아니라 인프라를 깔아서 환경을 조성해가지고 민간이 100조를 투자하도록 그렇죠. 유도하겠다. 인프라를 깐다는 거죠. 100조는 민간이 알아서 해라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두 가지예요. 이재명 후보의 AI와 관련돼서 첫 번째는 뭐냐면 관의 어떤 개입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무료로 주겠다. 라는 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자, 보면 인프라만 까는 거잖아요. 그런데 100조를 투자해서 민간이 거기서 마음껏 시장 논리로 개발을 해라. 그런데 전 국민 AI 무료로 쓰게 해주겠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를테면 이게 공약은 아니고 발언으로 나왔죠. 후보 발언. 아니요, 여기 있어요. 그 안에 국민, 있습니까? 10대 공약 안에. 예, 공약 안에 있어요. 그럼 그거 그 말씀드리고 안에 그것까지 있어요. 설명하시고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료로 한다는 건 개입이지 않습니까? 네. 아니 뭐 민간이 100조를 투자해서 민간이 알아서 시장 논리로 무료로 하던 유료로 하던 그거는 개발자들이 시장 논리에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특히 AI와 관련해서는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데 정부가 이거 전 국민이 무료로 해라 마라 할 부분이 전혀 아닌데 이것을 비판하는 대목에서는 뭐냐면 경기도 공공 배달에 실패한 거랑 똑같지 않느냐. AI는 공공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차라리 AI의 공공성을 얘기하려면 미국처럼 AI와 관련돼서 기본법이 우리는 통과됐지만 인권, 정보 인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사실은 진보적 의제로 민주당이 해야 될 포션이 그 부분 예를 들어서 민관 얘기를 하고 막 뭐 김문수 후보나 뭐 얘기할 때 아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AI와 관련된 어떤 견제라든지 혹은 그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AI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전부 다 그것을 동시에 그러니까 투자도 하면서도 이 인권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기본법을 훨씬 더 강화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공공성이 인정이 되나 시장 논리로서 이걸 무료로 다 나눠준다? 그걸 하겠다?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것만 설명하시고 두 가지를 다음 말씀드릴게요. 일단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 시장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복지적인 혜택을 주는 거는 우리는 진보 정당으로서는 뭐 그렇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AI를 무료로 써주는 게 그게 이제 시장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 우리가 와이파이라는 게 있잖아요. 와이파이는 그냥 쓰는 거예요. 그게 공유 경제의 하나인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익 모델 창출을 어떤 기업하는 사람들이 못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와이파이나 인터넷 기반으로 수익 창출들을 해요. 저는 오히려 우리가 카카오톡이니 뭐 이런 걸 쓰잖아요. 그리고 문자 서비스 이런 거 쓰잖아요. 이거를 국가가 조금 일찍 공유 경제로 차용해 가지고 대기업에다 이런 거의 그 독점적인 그 뭐랄까 사업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국민들이 이 부분도 저는 거의 무료에 가깝게 쓰고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우리 이종근 선배님이 모르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뭐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문자가 와요. 그러면은 거기서 열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문자가 오잖아요. 그거 물어보시고 확인하시면 돈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돈이 나가. 그게 세금에서 돈이 나갑니다. 근데 그 돈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통신사나 대기업의 뭐 카카오나 이메일 회사나 글로 갑니다. 뭐 근데 안전 안내 문자 이런 거 그렇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건강 건보공단에서 온다든가 국세청에서 온다든가 아니면 뭐 공공기관 중에서 이게 오잖아요. 기업으로 간다. 그렇죠. 기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도 그렇죠. 국민한테. 근데 행자부에서 그 국민 서비스라는 문자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는 얼마가 드냐면 7원 정도가 듭니다. 근데 이 지금 기업에서 하는 거는 230원 정도가 나가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많이 나. 차이가 엄청 나는 거예요. 국가에서 공유 경제로 거의 원가가 들지 않는 거를 서비스 해줄 수 있는 걸 민간에다 돈 벌게끔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를 선을 어디다 그을 것이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선을 그을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덜 그을 것이냐 이런 건데 저희는 이제 진보 정당으로서 좀 더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라는 차원에서 무료로 쓰세요. 그리고 그 무료로 쓰는 게 어떤 앞으로의 AI 경쟁력, 그 다음에 인재 개발, 교육 이런 데도 훨씬 도움이 되고 수익 창출은 또 다른 창의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와이파이와. 여기까지만 하고요. 한 가지 주제만 더 토론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이렇게 너무 상세하게 들어가서 다음번에 한 번 더 이거는 와이파이와 질문을 잘 드리고 챗GPT는 하겠습니다. 국방 문민화가 저는 사실 눈에 딱 들어왔어요. 이재명 후보 공약인데요. 이거는 이종근 평론가님도 또 이제 이 분야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분야는 오히려 제가 덜 전문가일 수 있어요. 국방 문민화라고 그렇지 하면은 않습니다. 이제 딱 듣기에는 국방부 장관 다 군 출신이었었는데 이제 민간인이 미국식으로 민간인 뭐 기업가 출신도 올 수 있나 보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문민화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민화가 그야말로 국방이라는 어떤 정책을 선진화시키고 또 국방이라는 안보를 보다 더 고도화될 수 있는 차원의 이유라면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가능할 거예요. 왜 그게 이제 그러니까 군 출신과 민간인 출신의 영역이 뭐가 달라서 예를 들어 그런 점에서 경쟁이 어느 쪽이 더 있느냐에 대한 차원은 논쟁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문민화에 대한 어떤 이유가 바로 계엄 같은 예를 들어서 군이 지금 계엄에 동원이 되고 또 계엄의 주체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권력, 선출된 권력이라든지 이런 권력이 군을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저는 그건 예를 들어서 지금 방첩사 없애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방첩사가 있기 때문에 계엄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잘못된 권력의 행사로서 방첩사를 동원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방첩사를 없앤다고 해서 계엄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계엄이라는 건 잘못된 그런 권력의 남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방첩사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계엄을 하고 싶은 사람은 수도경비사령부를 또 동원한다거나 또 다른 어떤 부대들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 그들이 했던 것들은 또 물론 뭐 그때도 기무사 뭐 동원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노태우가 있었던 뭐 저기 어디야 그 44단인가요? 그 44단을 뭐 동원했다든지 동원하려고 하면 잘못된 권력의 남용은 어떤 특정한 그런 부대나 특정한 군인들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에 보셨잖아요. 군인들이 주어가 돼서 한 계엄은 아니에요. 진짜 그 문민 아니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문민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문민 정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민간인이잖아요. 이 민간인이 군을 동원했을 뿐이지 군이 주어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군 국방부 장관을 예를 들어서 민간인으로 한다든지 선출된 어떤 그 권력들의 어떤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너무 많이 나갔다. 많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계엄 이후에 국민들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안심시키기 위한 하나의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체적인 거는 아직 발표가 안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군이 쉽게 동원되는 걸 좀 통제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문민화라는 것은 통제지 집행에 관여하는 건 아니에요. 집행은 일사불란하게 군의 명령 체계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돼요.
그러나 그게 집행되기 전에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문민에서 그러니까 민간에서 좀 더 들여다보고 군의 자의적인 힘의 남용인가 아닌가를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공약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식으로 구체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엄 이후에 상처받고 놀란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공약의 방향이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개헌과 관련돼서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물론 헌법에 우리가 이제 그 군사 정권 때문에 만들어 놓은 5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더 그걸 강화하거나 하위법,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면 되지. 저는 지금 사실 걱정되는 건 군에 상처 입은 군이거든요. 군은 이번에 사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죠. 대령급, 영관급도 최선 다했고 위관급도 최선을 다했어요.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어떤 결과를 보여줬잖아요. 여기에 사실 국민들도 상처를 입었지만 군인들의 상처도 위로해 줘야 맞습니다.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지금 막 그 군인들 막 저 옷 벗겠다라는 장교들 많잖아요. 맞습니다. 사관학교 출신들이 부끄럽다, 육사 부끄럽다 이런 그 군인들을 군인들의 상처도 위로해 주려면 사실 문민화 이런 부분들보다는 진짜 접근을 제대로 해서 동시에 군과 민의 어떤 화합이 될 수 있는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민주당이 좀 더 생각하면 안 되겠느냐는 거죠. 저는 뭐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는 제복 입은 영웅이라는 표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썼지만 하나도 한 게 없잖아요. 최상병 사건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제복 입은 영웅, 그러니까 제복을 입고 공공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어떤 위대함, 어떤 영웅성 이런 거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번 계엄에서도 그런 부분이 우리가 목도를 했잖아요. 군인들이 명령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거부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계엄이 막아진 부분이 무산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문민화로 통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제복 입은 영웅들을 제대로 대우하는 공약도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민주당 쪽에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는 건의를 좀 공약 개발을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양당 모두 비판받는 거 하나만 여쭤보고 요건 한 분씩 네네. 제가 말씀 기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성 문제 지금 여성계가 난리예요. 여성계가 이번에 10대 공약 발표했는데 여성 이슈가 항상 있었는데 주요 정당 공약에는 이번에 다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뭐 여성계가 문제를 삼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가 아까 왜 아젠다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 부분에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젠더 갈등이 있잖아요. 젠더와 관련된 어떤 이슈가 상당히 묻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성 이슈를 더 집어넣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그거는 아젠다를 만들고 사실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공론의 장에 있었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이슈가 있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 얘기를 한번 해보면 저는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부서 하나 만들었으니까 그냥 만족해 이거예요. 여성가족부 들여다보자고요. 여성부였어요. 그런데 여성부 하니까 하는 일이 사실 크지 않으니까 예산이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가족을 끌어다가 여성과 가족을 함께 넣었어요. 근데 말은 되는 것 같지만 거기에 청소년 선도라든지 가장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게임, 셧다운제. 그게 여성 정책과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게임 셧다운 때 때문에 당시에 이 청년들과 뭐 청소년들이 있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그때 불거졌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여성가족부가 왜 필요 있냐라고 이대남들이 지금 얘기하는 좋은 호재가 됐거든요. 지금 이준석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1호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김문수 후보는 오늘 발표를 했네요. 이거는 발표가 아니라 이렇게 조선일보 단독으로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을 한다는데 이거 폐지하고 비슷한 거네. 청년가족부로 바꾸겠다. 이렇게. 그래서 단독 어쨌든 의견을 결론적으로 나눴습니다. 말씀드리면 여성에 대한 이슈가 없는 것 여성분들이 굉장히 지금 분노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좀 더 어떤 이슈가 돼야 되느냐. 이슈가 없다가 아니라 이슈를 제기를 했어야 됐다. 아젠다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당에 왜 이걸 안 하느냐가 나왔어야 됐는데 지금 그 이 젠더 갈등 이후에 여성의 어떤 목소리가 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이게 세대 구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세대는요. 제가 뭐 어머님 세대, 저희 또래 세대, 그다음에 약간의 후배들의 세대까지 보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그런 억울한 환경 속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 많은 정책적 배려들이 필요했다. 그래서 일종의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크리티컬 매스, 어느 정도의 이제 뭐랄까요,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런 어떤 어퍼머티브 액션이 필요했는데, 우리 MZ 세대로 가보면 지금 공무원 숫자 여성 남성 비율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여성 비율이 절대적으로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그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에서도 그렇고 많이 우리의 여성들이 차별받던 시대하고 지금 MZ세대 이후의 세대는 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생각을 좀 읽을 필요가 있다. 많이 들어볼 필요가 있다. 기성세대 입장에서 그래 뭐 대충 알겠어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좀 속속들이 이야기를 좀 그 세대의 사람들을 모셔서 속속들이 들어보고 좀 세대를 구분해서 정책을 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재정을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처의 사업을 할 때 성 부분을 고려한 사업들은 우대를 해주거나 그거를 이제 의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출생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좀 얘기를 하다가 이런 여성 비하적인 발언으로 지금 민주당의 모 의원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이슈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출생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느 한 사람의 지고지선한 사람, 똑똑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모아지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들이 있을 때 어느 하나가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재정 분야에서 전부처 사업의 출생률 인지 예산, 출생률 인지 예산을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하면은 모든 사업에서 출생률과 관련된 고민을 하게 되고 출생률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예산을 좀 더 우선적으로 배분해 주게 되고 이런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게 눈에 보이는 정책이냐? 아닐 수 있으나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오히려 거기에서 특출한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 어떤 똘똘한 한 사람의 생각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그런 제안도 좀 드려보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출생률 이 얘기는 다른 주제로 이제 다 나중에 넘겨야 될 거고 여성 관련된 정책은 없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여성계에서는 주로 안전에 관련된 공약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N1방 사태 재발 방지를 이야기를 하고 교제살인 여성폭력에 대한 엄벌, 안전한 임신 중지 이런 것들 요구하고 있는데 후보들이 답변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실제로는 없지만 답변,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될 것 그 같아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 사실은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네. 생각해요. 당연히 해야 거대 되는 담론이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디테일한 구체적으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토론을 통해서 또 나와주실 예, 거죠. 예. 네. 오늘 해보니까 조금 분야를 한정해가지고 깊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깊게 같다는 하는 생각이 게 들고요. 좋습니다. 예. 다시 모시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하고 김상일 평론가님 두 분하고 정치가 경제다 진행했고요. 저는 내일 5시에 끝장뉴스 라이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